당신의 옆집 사람이, 회사 동료가 혹은 길에서 스친 사람이 10명 넘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면 어떨까요?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5 연쇄살인마의 실체와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파헤쳐봅니다. 귀신 같은 살인마. 1975년 단 55일 동안 17명이 차례로 희생됐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사는 노인, 시골길을 걷던 여성, 집에 있던 아이들까지. 김대두는 낯선 집에 침입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가 등기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이 잇따라 벌어지자 주민들은 그를 귀신 같은 살인마라 불렀습니다. 결국 세탁소 주인이 그의 청바지에서 피를 발견해 신고했고 그제야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그가 경찰에게 한 첫마디는 충격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돈이 필요하면 죽이고 그냥 기분 나빠도 죽였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살인은 그에게 분노를 풀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김대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어린 나이부터 폭력에 노출되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분노는 시간이 흘러 아무 잘못 없는 약자에게 향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김대두의 살인은 분노전이었습니다. 진짜 분노의 대상은 사회와 가족이었지만 그는 감히 그곳에는 저항할 수 없었죠. 대신 힘없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그의 분노를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두가 남긴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뒤 한국을 30년 동안 떨게 한 그 사건, 화성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살인의 추억.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범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한 뒤 손발을 묶고 입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물려 질식시켰습니다. 혹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이 잇따라 희생되자 당시 여성들은 빨간 옷을 피했고 밤길엔 누구도 혼자 다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05만 명을 동원 2만 명 이상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019년 보존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과거. 이춘재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약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고립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군 복무와 사회생활에서 성적 좌절과 관계의 단절을 겪으면서 성적 충동과 지배 욕구가 비뚤어진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를 제압하고 통제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순간 그는 가장 큰 해소와 만족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의 범죄는 성도착적 충동과 통제 욕구가 결합된 전형입니다. 쾌락과 권력감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채우려 했던 겁니다. 이춘재가 쾌락만을 좇은 살인자였다면 2000년대 한 살인마는 노골적인 증오심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레인코트 킬러. 2003년 서울 강남 한 고급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망치로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후 1년 반 동안 20명이 희생됐습니다. 유영철은 부유층 노인 집에 침입해 망치나 등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불러들인 뒤 흉기로 목을 찌르거나 손발을 묶어 살해했습니다. 일부 시신은 훼손되거나 야산에 유기되었습니다. 업소 제보로 뒤를 쫓던 경찰이 체포했지만 체포 직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도 반성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그의 과거. 유영철은 어릴 때부터 버려진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집은 늘 싸움판이었고 학교에선 따돌림을 당했죠. 성인이 된 뒤에도 반복된 경제적 실패와 연애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좌절을 통해 그는 사회에 대한 강한 열등감과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열등감 보상 심리와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결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향한 증오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권희룡 프로파일러는 그는 죄책감이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영철은 공감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부자와 여성에게 투사했고 살인을 사회적 정의라 포장하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단순한 죽여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유영철과는 다르게 아무런 동기도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습니다. 충동이 생기면 칼을 들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연습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무차별 살인마.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집에 침입해 자는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등굣길 아이를 따라가 공격하고 귀가 중 여성을 따라붙어 칼로 수차례 찌르고 길가의 노숙자를 등기로 가격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중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격투 끝에 붙잡혔고 압수된 흉기와 혈흔이 여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찌르고 싶었다. 사람 죽이는 게 재미있었다. 내가 유영철보다 한 수 위다. 1000명을 못 죽여서 아쉽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그의 과거. 정남규는 가정 형편이 불우했고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전력과 수차례의 구금 경험이 있었으며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충동과 공격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정남규보다 공포스러운 살인마가 있을까요? 살인의 어떤 원한도 목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오면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는 CCTV가 많아 CCTV가 없고 방범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을 범행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정남규는 빠른 도주를 위해 10km씩 달리기를 연습하고 근력운동과 식단관리를 하는 등 더 많이 죽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가 결합된 극단적인 살해였습니다. 범행의 목적도 동기도 없었기에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살인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쾌락이자 심리적 해소였기에 그는 살인을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을 중독처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살인마는 정남규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호감형 살인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산속과 저수지에서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수는 검거 직후 경찰에서 1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강호수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는 여성들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외딴 산이나 들판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성폭행 후 살해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를 빼서 추적을 피했고 겉으로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속였습니다. 체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다. 죄책감은 전혀 없다. 그의 과거. 강호수는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잃고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불안정한 성장 환경과 관계의 단절은 그에게 공감 능력 부족을 심화시켰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으로 위장했지만 내면은 왜곡된 욕망과 지배 욕구가 자리 잡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중적 자아와 나르시시즘적 성향의 전형으로 평가됩니다. 강호수는 언제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아버지, 평범한 이웃으로 보였지만 내면 깊숙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채 세상을 속이고 그 사실 자체에서 쾌락과 만족을 얻었던 강호수는 그에게 살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자기애적 욕망을 채우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김대두, 이춘재,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5명의 살인마. 다른 얼굴과 다른 방식을 가졌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결핍. 타인을 인간이 아닌 단순한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 즉, 사람을 분노와 쾌락, 증오와 충동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괴물들이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 다정한 아버지,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곁 어딘가에도 또 다른 괴물이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건 뒤의 심리학이었습니다.